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예일대 졸업생들이 기념여행으로 파리도 로마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그냥 아시아 작은 나라잖아. 가기 싫은데.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예측을 완벽히 뒤집은 나라 그 모든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라킴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예일대 졸업반 23살이죠. 한국계 미국인 3세대로 태어나 평생 미국 땅만 밟고 살아왔어요. 부모님은 내과 의사와 변호사로 바쁘게 사셨고 저녁 식탁엔 따뜻한 국물 대신 냉동 피자 상자가 쌓이는 집이었습니다. 한국어라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한국에 사시는 외할머니만이 가끔 전화로 조용히 속삭이셨죠. 나라야, 우리 한국은 겉으론 작아 보여도 마음이 먼저 뛰는 나라야. 정이 있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뿌리 내렸으니 여기에서 성공하면 된다. 한국은 우리 추억 속 사진첩이라고.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늘 먼 친척 같은 나라였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존재하고 있지만 만난 적은 없는 그런 나라요. 그랬던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건 졸업을 코앞에 둔 어느 봄날이었어요. 졸업 세미나 발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기술과 공감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15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죠. 등 뒤에서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쟤는 아시아계라서 점수 더 얹어준 거 아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뒤를 흘끗 돌아보니 백인 남학생 리암 포스터가 친구들과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어요. 요즘 예일대학교가 감성 점수 챙기느라 실력 보는 눈이 흐려졌다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킥킥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그래도 학교 이미지 좋잖아. 다양성 얼마나 좋냐? 지도 교수님이 다가와 제 발표를 칭찬해 주셨어요. 논리도 좋았지만 사람 이야기를 기술과 같이 묶어낸 점이 인상 깊었다고. 그 순간 리암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혼잣말을 내뱉는 게 들렸습니다. 감성 마케팅이지 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스스로도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4년 동안 이 학교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던 걸까? 발표 점수 1등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리암의 비웃음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뒤 국제 프로그램 게시판에 해외 연구 프로젝트 추천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졸업 후 참여할 1년짜리 연구 프로그램 대상자 발표였죠. 제 이름이 단독으로 적혀 있었어요. 리암이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 혀를 찼습니다. 역시 또 배경 점수 덕이지. 그 말을 들은 레이놀즈 교수님이 멈춰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리암, 넌 계산은 빠르지만 사람 마음 사정에는 너무 느리구나. 단호한 교수님의 말씀에 리암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금세 시큰둥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한글 자판 배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는 키보드에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음성 파일을 꺼내 재생했죠.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라야, 우리 고향은 겉으론 작아 보여도 마음이 먼저 뛰는 나라야. 정이 있거든.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파일을 꺼버렸어요. 그건 다 옛날 얘기잖아. 할머니가 기억하는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 모습일 테니까요. 일주일 뒤 졸업을 앞두고 예일대 대형 강의실에 졸업 예정자 240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떠날 기념 여행지를 투표로 정하는 날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후보지가 차례로 떴습니다. 파리, 바르셀로나, 도쿄, 부산. 누군가 웃으며 말했죠. 부산은 왜 있는 거냐, 케이팝. 김치 말고 뭐가 있어? 강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리암이 코웃음을 쳤어요. 서울? 경쟁에 치여 사는 도시지. 사람보단 성과가 먼저일 텐데 뭘 배우겠냐? 그때 백인 친구 미아 로렌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서울에 잠깐 여행을 가봤는데 이번엔 부산까지 제대로 가보고 싶다.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생각보다 볼 게 많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듯 외쳤어요. 한국에 사는 제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나라에선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고.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기술과 마음이 공존하는 나라인지 말이에요. 리암과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처음엔 파리가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그런데 누군가 휴대폰 검색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죠.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다더라. 병원비가 미국의 7분의 1 정도래. 지하철도 정말 깨끗하다더라. 정보가 퍼지면서 스크린의 막대 그래프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한국 128표, 파리 96표.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선언했어요. 예일 졸업 여행지는 한국입니다. 리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한번 직접 보고 오자. 그 따뜻한 나라라는 게 얼마나 과장인지 확인해주지. 빌딩이 많아서 따뜻하다는 거 아냐? 비아냥거리는 리암의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어요. 이 여행, 그냥 관광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에 외할머니 사진을 책상에 세워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국은 정말로 마음이 먼저 뛰는 나라인가요? 흥분되면서도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나라 우리 똥강아지 하고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떠올라 제 눈가가 뜨거워졌죠. 외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곳으로 이제 제가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뉴욕 JFK 공항 탑승구 앞에 예일대 졸업생 240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을 기다리는 긴 줄이었죠. 방송국 취재팀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왜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친구 미아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과 사람의 조합을 느끼고 싶어요. 한국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가 리암에게 넘어갔습니다. 리암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속도만 빠른 시스템이지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냥 아시아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일본보다 못한 나라. 리포터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동양인처럼 보이는 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게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제 인종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도시와 바다를 직접 보고 싶어요.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였죠. 리암이 된장찌개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실험실에서 맡던 화학물 냄새보다 심한데? 먹으라고 준 거 맞아? 그러자 미아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난 좋은데 뭔가 한국에서 익숙한 집밥 냄새 같아. 저는 언젠가 할머니가 끓여준 기억이 있는 된장찌개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 부엌에서 나던 냄새가 똑같이 떠올랐습니다. 맛있다기보다 익숙해. 중얼거리자 리암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한 입도 못 먹겠는데. 이후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여권을 대고 지문을 찍자 5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40명의 긴 줄이 거짓말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10분 만에 예일 졸업생 전원이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내 빈정대던 리암도 시계를 보며 인정했어요. 인천공항, 속도 하나는 인정. 하지만 바로 선을 그었죠. 그래도 이건 그냥 기계의 힘이야.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모두가 캐리어를 찾는 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암의 큰 검은 가방만 나오지 않았어요. 리암이 비웃듯 말했죠. 역시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 그때 한국인 가이드 박준호 씨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조회한 뒤 통화 한 번을 했습니다. 지금 옆쪽에서 캐리어를 찾았답니다. 3분도 안 돼서 공항 직원이 카트를 밀고 와 리암의 가방을 건넸어요. 리암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빨라요?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여긴 빨리 처리하고도 확인은 한 번 더 합니다.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세팅되어 있어요. 리암의 표정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명문 예일대학교 방문단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한국 대학생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미아가 눈을 크게 뜨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영화야? 리암은 여전히 시큰둥했죠. 관광 마케팅 같은데? 준호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에 비하면 이건 약과예요. 버스에 올라 인천대교와 올림픽대로를 지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찬란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준호 씨가 설명했죠. 저 불빛 사이로도 서로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암이 팔짱을 끼고 받아쳤어요. 글쎄, 이렇게 촘촘하면 서로 부딪히기 바쁠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리워하던 불빛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버스가 봉은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첫날 밤 일정은 템플스테이 체험이었어요. 준호 씨가 모두에게 제안했죠. 오늘 밤만큼은 휴대폰 전원을 꺼보세요. 끊어야 제대로 연결됩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하나둘씩 휴대폰을 껐습니다. 저도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이 꺼지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편안했어요. 명상실에서 촛불을 앞에 두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우리의 마음은 통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을 감자 외할머니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죠. 할머니 나왔어.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곳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의 조용한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풍경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편안해진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명상이 끝난 뒤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암이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묘하게 나쁘지 않네, 조용하니까. 놀라서 그를 쳐다봤지만 리암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리암의 목소리에서 비꼬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멀리 고층 건물 불빛이 반짝이고 가까이선 사찰의 처마 끝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두 개의 세계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템플스테이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헉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고층 건물들 사이에 짙은 녹색 산이 떡하니 떠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혼잣말이 흘러나왔죠. 옆방 문이 열리더니 리암이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어디든 언덕은 있지.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해. 복도에서 그 말을 들은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에선 산이 도시를 감싸고 사람은 그 사이에서 숨을 고릅니다. 도시 안에 자연이 산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버스가 강남과 시내를 지나갔어요. 차들이 신호에 맞춰 줄지어 멈추고 움직이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리암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너무 규칙적이라 오히려 숨 막힌다. 좀 엉성한 맛도 있어야 인생 아니냐. 저는 조용히 반박했어요. 복잡한데 안 어지러운 게 멋진 거지. 리암이 잠깐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망원동 근처 재래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기름 냄새, 채소 냄새, 국물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거 외할머니 부엌 냄새랑 비슷해. 수십 년 전 기억 속에만 있던 냄새가 이 낯선 골목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고향의 냄새 같았어요. 중고 물건을 파는 노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오래된 카메라를 닫고 계셨어요. 예쁘네요.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조심스레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죠. 이거 예전 결혼 기념 사진 찍을 때 많이 쓰던 거야. 준호 씨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새 것만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오래된 물건과 기억이 같이 사는 곳이에요. 리암은 멀찍이 서서 중얼거렸어요. 그냥 벼룩시장인데 뭐. 하지만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장을 걷다가 호떡 굽는 아줌마가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손짓했어요. 한번 먹어봐요.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은 더 먹어야 해. 미아가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무슨 마약이야? 리암도 호기심에 하나 사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에 씨앗이 씹히네. 단데 질리지 않는다. 고소하고 달콤해. 팬케이크 저리 가라잖아. 처음으로 리암의 얼굴에서 방어적인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묵과 떡볶이를 파는 노점 앞을 지날 때였어요. 사장님이 국물은 공짜라고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리암이 멈춰서더니 종이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거 그냥 길거리 음식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끓인 맛이 나지?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멸치, 무, 양파 넣고 오래 끓였지. 정성만큼 깊어져요. 리암이 종이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어요. 구석에서 떡을 팔던 할머니가 눈이 마주치자 미아와 저를 불렀습니다. 멀리서 왔다며? 이거 그냥 가져가. 내 손맛 한번 봐. 손수건에 떡을 싸서 건네셨어요. 돈을 내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더 먹고 더 배우다가.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손과 닮은 온기였어요. 왠지 모르게 목이 메어 고맙습니다 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버스에 탔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며 버스 창밖으로 도시와 강, 다리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이나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리암이 말없이 야경을 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나라가 덜 차갑게 보인다. 들릴 듯 말 듯한 고백이었죠. 오후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전통 음식 체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돌솥 비빔밥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강사가 설명했죠. 비빔밥은 섞는 게 아니라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리암이 고추장을 듬뿍 넣으며 말했어요. 강하고 매운맛이 오래 기억나는 법이지. 저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이 세게 남는 것도 좋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맛도 있지 않을까? 리암이 순간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돌솥이 지글거리며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미아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1분도 안 돼 좋아요,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와, 비빔밥 대박이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리암이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안 내려가는 느낌이야. 처음 먹는 한식과 준비해주신 한국 간식들을 과하게 먹은 탓이었죠. 준호 씨가 숙소 주인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별것 아니라는 표정으로 허리춤에서 작은 바늘을 꺼내셨어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 리암의 손가락 끝을 살짝 따서 피 한 방울을 빼내셨죠. 5분쯤 지나자 리암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여러 번 나더니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진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리암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법인지 기술인지 헷갈리네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빨리 고치는 방법도 천천히 달래는 방법도 다 같이 알고 사는 곳입니다. 리암이 신기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가락 끝을 내려다봤어요. 바늘 자국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그게 이 나라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KTX에 올랐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30분. 한국 남쪽 바다 도시를 경험하는 날이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논과 산이 나타났다가 점점 바다가 보이는 도시로 변해갔죠. 미아가 창가에 얼굴을 붙이며 말했어요. 왠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같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것들이 워밍업이었다면 부산은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 같았어요. 부산역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광안대교를 지나는 순간 학생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렸어요. 바다와 고층 건물, 다리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부서지고 그 위로 거대한 다리가 곡선을 그리며 뻗어 있었죠.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부산은 파도가 아니라 파도에 기대 사는 사람들 도시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파도에 기대 산다는 것. 그건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숨쉬는 거겠죠. 자갈치 시장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제 모든 감각이 폭발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냄새,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좁은 통로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 할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얼굴 가득 웃음을 띠셨습니다. 예일대학교. 어이구 멀리서 왔네. 이건 서비스다. 작은 튀김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기름 냄새와 바삭한 식감. 입안에서 오징어가 녹아내렸어요. 시장 골목 한편에서 씨앗 호떡을 굽는 아저씨가 손짓했습니다. 부산 온 김에 이건 먹어야 한다. 리암이 자신있게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오혁 씨. 안에 견과류가 바삭하고 달콤한데 이거 연구가 필요하겠는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리암이 농담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리암과 부산에서의 리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도 근처 전망 좋은 곳에 조선시대 판옥선 복원선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바다를 지키던 배라고 적혀 있었죠. 리암이 나무와 철판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게 과거에는 최첨단 배였겠지. 속도는 안 나도 버티는 게 중요했나 봐. 준호 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빨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버텨서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리암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배를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으로 돼지국밥과 꼬마김밥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흔히 먹는 서민 음식이라고 했어요. 리암이 꼬마김밥을 하나 집어먹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료도 간단한데 이상하게 오래 씹고 싶네. 간단하지만 깊은 맛이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간단한 게 기억에 남는 날도 있지. 리암이 저를 힐끗 쳐다보고 나머지 음식을 먹었어요. 저도 왠지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감천문화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과 벽화들이 언덕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파란 바다와 맞닿은 그림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차가운 색인데 왠지 따뜻해 보인다. 중얼거렸죠. 이 마을은 가난했던 피란민들이 만든 곳이라고 했어요. 아픔 위에 색을 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이동을 마치고 버스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미아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갑이 없어. 여권이랑 카드 다 들어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을 뒤집어 털어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마이갓. 리암이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쉬었죠. 이 인원의 이 시장 규모면 찾을 확률 거의 0이야. 어떡하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오가는 시장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때 가이드 준호 씨가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산 상인회 단체 채팅방에 지갑 사진과 특징을 써서 보냈어요. 부산은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곳입니다. 곧 답이 올 거예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죠.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2분에서 3분쯤 지났을 때 준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준호 씨가 말했어요. 국제시장 입구에서 중학생이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줬답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야? 믿기지 않았어요. 파출소에 가려고 지도를 허둥대며 찾고 있을 때였어요. 10분이 채 안 되어 순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우리를 찾더니 곧 미아의 지갑을 건네며 말했어요. 관광객이 잃어버린 거라 생각해서 관광버스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가져왔습니다. 미아가 울먹이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오마이갓, 고마워요. 이렇게 금방 돌려받을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뉴욕에선 상상하기 힘든 속도와 정직이네. 미국이었으면 바로 잃어버렸을 거야. 처음으로 리암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인정이 느껴졌어요. 준호 씨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긴 남의 물건이 길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누군가 꼭 주워서 돌려보내려고 하거든요.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외할머니가 말하던 그 정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가슴이 찡해졌어요. 지갑 하나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안 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항 근처 숙소에서 새벽에 혼자 나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날 있었던 지갑 사건, 시장 사람들의 얼굴, 떡을 쥐어주던 할머니의 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방파제 난간의 기대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어요. 외할머니, 여긴 정말 조용하고도 시끄러운 곳이에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그때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강행군을 이어온 데다 감정 소모까지 겹쳐 체력이 바닥났던 거였죠.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우뚱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라! 멀리서 누군가 외쳤어요. 리암이었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발소리가 들렸죠. 리암이 제 팔을 부여잡았고 우리는 함께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리암이 연거푸 말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흔들렸죠. 리암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준호 씨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어요. 병원부터 가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스 대신 자신의 승용차 키를 꺼내들었죠. 리암이 저를 부축해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엔진이 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부산 도심으로 들어서는 길이었어요.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차선을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창문을 열고 손짓하며 외쳤거든요. 차에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옆 차선 차량들까지 조금씩 옆으로 물러났어요. 자연스럽게 한 줄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도 그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낯선 이들이 낯선 저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골목 모퉁이에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 있냐? 경적과 사람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상황을 들은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직진 말고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요. 병원 뒷문 쪽 지름길이야. 신호 2개 덜 걸려.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꺾었어요. 골목 끝에 서 있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손짓했습니다. 이쪽, 여기로 들어가면 응급실 바로 앞이야. 리암이 뒷좌석에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나서는 사람들, 미국에선 많이 못 봤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도움의 손을 내밀었죠. 부산 대형 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간호사가 들것을 밀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습니까? 목소리가 단호하면서도 차분했어요. 저를 들것에 옮기고 혈압과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빠르게 진행됐어요. 당직 의사가 간단한 검사 뒤 설명했습니다. 탈수와 저혈당, 과로가 겹쳤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링거를 꽂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쉬면 금방 나아질 겁니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차가운 수액이 혈관으로 흘러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리암이 대기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진료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비용은 괜찮은 건가요? 미국 응급실의 긴 대기와 비싼 의료비를 떠올린 거였죠.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선 순서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비용은 나중 문제죠. 리암의 표정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30분쯤 지나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 제가 말하자 리암이 어깨에서 힘을 빼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다행이다. 속삭이듯 말했죠. 처음으로 리암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봤습니다. 비꼬는 기색도 방어적인 태도도 없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간단한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여기선 큰 부담 아닙니다. 리암이 계산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우리가 배우러 와야 할 나라네. 준호 씨가 조용히 답했어요. 여긴 돈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날 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숙소 창가에서 리암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바다 불빛을 바라봤어요. 리암이 뜨거운 생강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친구로서 걱정한 거야.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위기를 함께 통과하며 무언가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리암이 바다 불빛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늘 세상을 효율과 속도로만 봤는데 오늘은 그게 부끄러웠어. 정이라는 게 그냥 친절이 아니라 같이 가슴이 쿵하는 거라는 걸 처음 느꼈어. 도로를 비켜준 운전자들, 길을 알려준 상인, 빨리 움직인 의료진.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엮인 거였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게 깨닫는 게 진짜 깨달음 아니겠어?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따뜻함처럼 느껴졌어요.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마음이 먼저 뛰는 나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산 일정을 마치고 KTX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며칠을 한국의 첨단 기술 현장에서 보내기 위해서였죠. 학생들은 피곤해하면서도 창밖 도시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부산의 바다가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산과 빌딩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어디를 가도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첫 목적지는 서울 근교 로봇 연구소였습니다. 사람을 돕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현장이었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허리를 굽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모두가 움찔했어요. 기계에서 나온 목소리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리암이 로봇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감정 있는 척하게 프로그래밍한 거겠죠.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어요. 감정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 표정과 목소리를 읽고 배려 행동을 선택하는 로직이에요. 리암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배려를 선택한다는 말이 걸린 모양이었죠. 그때 한쪽에서 낯가려 하던 어린아이가 보였어요. 로봇이 천천히 다가가더니 작은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긴장돼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이가 움츠러든 표정을 읽고 반응한 거였죠. 아이가 웃으며 사탕을 받았습니다. 리암이 그 장면을 유심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배려를 배우는 기계라. 비꼬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곱씹는 목소리였어요. 다음 목적지는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방진복을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렸죠. 먼지 한 개가 수율에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라인에 들어서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백 대의 장비가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웨이퍼를 옮기고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의 움직임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리암이 모니터와 기계파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거의 예술 수준의 정밀함이다. 오차가 안 보여. 기술적 완성도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호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기계의 힘이라기보다 그 기계를 믿고 돌리는 사람들의 집중이 만든 결과입니다.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한 라인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장비 한 대가 멈췄어요. 센서가 미세한 이상 징후를 감지한 거였죠. 소피가 물었습니다. 고장난 거야? 리암도 덧붙였어요. 이렇게 복잡하면 에러 나도 이상할 건 없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엔지니어 여러 명이 바로 장비 주변으로 모였어요. 매뉴얼을 뒤적이는 대신 화면과 부품을 직접 살폈습니다. 서로 짧은 말을 주고받으며 손이 빠르게 움직였죠. 10분도 안 돼 장비가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졌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위기 대응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니. 엔지니어가 투명창 너머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실수는 사람이 가장 빨리 알아보고 바로잡습니다. 자동 복구도 중요하지만 결국 끝까지 책임지는 건 사람이라 생각해요. 리암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성했어요. 우린 매뉴얼부터 찾느라 시간 다 쓸 때가 많은데. 기계를 믿기 전에 사람을 먼저 믿는다. 그게 이 공장의 철학이었습니다. 연구소 안전시존을 구경하던 중 또 사고가 터졌어요. 미아가 외쳤습니다. 카메라가 없어. 오전에 찍은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 카메라였죠. 저와 리암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하다. 여기 사람도 엄청 많은데. 부산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긴 시장이 아니라 첨단 연구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곳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찾겠어요. 잠시 뒤 연구원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전원실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바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발견 직후 잃어버린 주인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였죠. 카메라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소중한 기억,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국어 옆에 웃는 얼굴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말했어요. 첨단 속에서도 손글씨 하나로 마음이 보인다. 해가 진 뒤 남산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저녁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부산의 바다 야경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죠.
이렇게 빠르고 밝은 도시가 오늘따라 따뜻하게만 보인다. 제가 말하자 리암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저 불빛 한 칸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켜져 있겠지. 부산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울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리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비꼬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배우려 했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나라. 기술과 마음이 함께 뛰는 곳. 이제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전광판에 오늘 입국자 19만 8천 명 돌파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한국을 여행지로 많이 고르더라고요. 여러분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체크인 줄에 서 있을 때 방송국 카메라와 리포터가 다가왔습니다. 예일 졸업생 240명의 한국 선택이 이미 화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출국 전 한 번 더 소감을 들어도 되겠냐는 질문이었죠. 리암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 기대 없다고 말했었죠. 솔직한 인정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했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속도만 빠른 시스템이라고 했던 그 말. 리포터가 물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리암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도 위에선 작지만 마음 크기가 상상을 넘습니다. 속도와 효율을 자랑하면서도 결국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곳이에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처음 봤던 리암과 지금의 리암이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리암이 말을 이었어요. 무엇보다 낯선 일에도 당연하게 나서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진짜 힘 같아요. 부산에서의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도로를 비켜준 운전자들, 지름길을 알려준 상인, 빠르게 움직인 의료진. 그 모든 장면이 리암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리포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이야기네요. 마이크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외할머니는 늘 고향을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추억 속 미화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와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말하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나라를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였죠. 주변 예일 친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정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떠나고 싶지 않다. 다시 오고 싶다. 단순 관광을 넘어 관계와 가치관을 건드리는 여행이었습니다. 리포터가 그 소리까지 마이크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장면이 뉴스에 나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준호 씨가 말했어요. 여행이 끝났다고 해서 이 인연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언제든 여러분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와 리암, 미아가 돌아가며 준호 씨와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온기였죠. 리암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 나라를 반쯤 비웃으면서 들어왔던 것, 솔직히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덕분에 우리가 모르던 세상을 봤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준호 씨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툽니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와보느냐죠. 둘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리암이 덧붙였어요. 한국은 나에게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위기와 배려, 신뢰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었죠.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공항 직원들이 안전조끼를 입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흔들며 작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이 다시 와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리암이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편견이 깨진 자리를 새로운 이해가 채우고 있었죠. 저는 리암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언젠간 다시 오자.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대형 TV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비행 후 피곤한 상태에서 무심코 라운지 모니터를 쳐다봤죠. 화면 하단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일 졸업생들의 고백, 한국에서 배운 건 사람이었다.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벌써 뉴스에 나온 거였습니다. 뉴스 영상 속에서 인천공항에서 했던 리암의 인터뷰 장면이 흘러갔어요. 한국은 나에게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제작진이 그 문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거였죠. 옆에 서 있던 친구들이 서로를 쿡쿡 찌르며 웃었습니다. 야, 우리 진짜 전 세계 뉴스에 나왔다.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졸업 여행을 떠난 학생들이었는데 며칠 뒤 기숙사 복도로 미아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나라 이거 좀 봐. 폰을 내밀었어요. 부산과 서울에서 찍어 올린 사진과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복 입고 골목을 걷던 사진, 돌솥 비빔밥을 섞던 영상, 부산 야경 사진.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 어디냐, 꼭 가보고 싶다.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도시가 진짜 있냐? 의료 시스템부터 공항까지 한국이 부럽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미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관광청 공식 계정이 내 사진을 공유했어.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 뉴스 기사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일 240명의 선택, 젊은 세대 한국으로 향하다. 일주일 만에 한국행 항공권 대부분 매진. 실제 예약 데이터가 폭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여행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에 책상 위에 올려둔 작은 한옥 모형 기념품을 바라봤어요. 옆에는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과 기억을 정리하고 싶었죠. 사진 속 한복 입은 외할머니가 지금의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곳을 제가 다녀온 거였죠. 서랍에서 외할머니의 낡은 한국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새롭게 느낀 정이라는 단어를 말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은 빨리 번쩍하지 않지만 오래 남아 사람을 다시 부른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며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외할머니가 남기신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습니다. 일주일 뒤 리암이 CNN 스튜디오에 다시 초대됐습니다. 그의 인터뷰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죠. 앵커와 마주 앉은 리암이 말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사실 제 말이라기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리암이 말을 이었습니다. 효율보다 사람, 속도보다 마음. 그 문장을 이제 연구실에서도 제 인생 계획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리려고 합니다. 가치관이 장기적으로 변한 거였죠. 앵커가 물었어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리암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바다 위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그 방송을 노트북으로 봤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깎아내리던 리암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어요. 검색창 목적지에 인천을 입력했습니다. 출발 날짜를 몇 달 뒤로 맞췄어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언어와 사람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예매 완료 버튼을 눌렀어요. 바로 미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같이 갈래? 1분도 안 돼 미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그냥 관광객 말고 반쯤은 그 도시 사람처럼 살아보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냄새가 섞인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외할머니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가 찾은 건 새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이름이 한국이더라고요. 외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곳이 이제는 제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창밖 봄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어서 와,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